이번에 화재가 발생한 화성 배터리 공장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사업장입니다. 인명피해가 큰 규모였던 사고인 만큼 책임자들의 처벌 여부에도 관심이 쏠리는데요. 법적 쟁점들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편 최근 20년 전 밀양에서 벌어진 집단 성폭행 사건이 재조명되면서 여러 논란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밀양 지역 전체를 비난하는 반응으로 이어지면서 밀양시장과 시의회, 시민단체까지 모두 고개를 숙였습니다. 오늘 임주혜 변호사와 여러 가지 이슈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화성 공장 화재 사고 어제 마지막 실종자의 시신이 발견되면서 이번 화성 리튬 배터리 공장 화재 사고의 사망자 23명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최악의 산업재해다 이런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정말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죠. 사망자도 23명이나 나오게 되었고요. 어떻게 보면 정말 최악의 화학공장 폭발 사건이었다. 이렇게 지금 평가가 나오고 있을 정도로요. 예. 많은 피해자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여부에 대해서도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전담팀이 꾸려졌기 때문에요. 지금 가장 중요한 거는 마지막까지 어떤 피해자, 사망자들에 대한 수습을 하는 것, 그리고 일단 사고 원인을 규명하는 것이 지금 가장 큰 숙제일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런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방지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사고 원인 정확하게 조사하고 규명하는 것이 1차적 과제이겠지만 그 이후에 있어서 결과적으로 재발 방지를 위해서는 만약 법 위반 사항이 있었다거나 예견된 인재였을 가능성 이런 부분까지 좀 열어두고 수사를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관련자들에 대한 수사라든가 기소도 충분히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는 사안으로 평가가 됩니다. 네, 그런데 이제 중대재해법상 우리가 이제 영상으로 봤지만 급속도로 화재가 확산했고 폭발음이 계속 들렸단 말이죠. 그런데 이 리튬 배터리가 일반 화학물질로 분류가 돼서 안전 기준에 사각지대가 있다 이런 지적도 있더라고요. 그렇죠. 2차 전지, 그러니까 충전을 해서 사용하는 전지에 대해서는 이제 전기차 등에 이제 활용이 되니까 화재 위험성에 대해서 좀 더 경각심을 가지고 있었고요. 관련된 대응 매뉴얼 같은 부분도 좀 더 연구가 된 그런 측면이 있었는데 이번 화재의 경우에는 1차 전지라고 불리는 전지에서 발생을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리튬이라는 물질이 물론 굉장히 위험한 물질, 금지속이 될 수 있겠지만 좀 안전하다고 평가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유해 화학 물질이 아니라 일반 화학 물질로 분류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어떤 규제라던가 또 화재 발생을 했을 때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그런 대응 매뉴얼이 제대로 마련되지 못했던 그런 문제점이 이번 화재 사건을 통해서 더 확인이 되었거든요. 하지만 이 리튬의 경우에도요. 수증기라던가 고온과 함께 이제 작용을 하게 되면은 굉장히 반응성이 큰 물질이기 때문에 이번 화재 사건 같은 경우에도 하나의 배터리에서 처음 폭발이 일어났다 이런 지금 진술들이 나오고 있는데 네. 그 이후에 연쇄적으로 어떤 폭발이 일어난 것을 보면은 결코 안전하지 않은 물질이라는 것을 우리가 지금 눈으로 바로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일반 화학 물질이기 때문에 다른 어떤 관리 방법이라던가 이런 부분에 미비가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바로 뭐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 아니다 이렇게 볼 수는 없을 것 같고요. 네. 물론 안전 기준이라던가 이런 부분이 미비한 측면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당 공장에서는 정말 다량의 리튬 전지를 이미 보관하고 있었고 이것을 지금 생산하고 있는 그런 대규모 시설이었기 때문에 관련해서 어떤 규정 위반이라던가 안전관리 조치가 미비했던 부분이 확인이 된다면 이 부분은 처벌을 피할 수 없어 보입니다. 네, 그러면 그걸 또 포함해서 앞으로 다방면에 걸쳐서 조사가 이루어질 거잖아요. 이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하는 데 있어서 법적인 쟁점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일단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은 좀 분명해 보입니다. 올해 1월부터 이제 상시 근로자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을 대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이 모두 적용되는 것으로 이제 유예 조항까지도 이제 모두 시행이 되는 네. 것으로 바뀌었거든요. 예. 지금 이 해당 공장 한 50여 명 정도의 근로자가 상시 근로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일단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 되는 규모에는 해당이 네. 됐고요. 중대재해라는 것은 이제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을 했거나 이제 연속해서 유사한 형식의 사고가 발생한 경우 중대재해로 볼 수 있는데 이번 사안 같은 경우에는 정말 다수의 사망자가 안타깝게도 발생을 했기 때문에 일단 중대재해에도 해당이 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은 이제 중대재해처벌법에서는요. 이런 공장에서 어떤 안전관리 조치 등을 행할 그런 의무가 있는
있는 사람들, 특히 이 중대재해처벌법에서는 만약 이 안전관리 조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했다는 점이 입증이 되면 대표자가 직접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네. 물론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해도 뭐 산업안전보건법이나 일반 형법을 통해서도 어떤 업무상 과실치사상 죄를 적용을 물을 수 있지만 이 중대재해처벌법은 산업안전보건법이나 과실치사상 죄가 현장 담당자, 현장에서 직접 이걸 지휘 감독하는 사람에게 네. 어떤 처벌의 포커스가 맞춰져 있다면 중대재해처벌법은 이 회사의 대표에게 직접적인 책임을 물음으로써 이런 규정이 좀 어떤 경각심을 갖게 함으로써 안전관리 조치에 만전을 기하라 이런 의미를 담고 있거든요. 이번 이 사안 같은 경우에도 중대재해처벌법이 일단 적용은 가능한데 그렇다면은 중점적으로 다뤄질 부분이 과연 어떤 안전관리 조치에 있어서 미비한 점이 없었는가, 대표자가 이런 부분을 사전에 좀 관리하고 책임질 수 있도록 교육을 시행하고 어떤 관리 체계를 마련해 두었는가, 그럼으로써 대표자에게 직접 책임을 물을 정도가 되겠는가, 이런 부분을 좀 핵심적으로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사고가 크게 났다고 해서 모두 처벌을 받지 않는 것이 이 지난 2022년 보면 여수 여천 공장 폭발 사고에 4명이 숨지고 4명이 다쳤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지켰다는 이유로 대표 2명이 불기소 처분이 됐어요. 이번 사건은 어떤 걸 좀 봐야 될까요? 그렇죠. 그 사건도 역시 좀 유사하게 화재 사건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만 기소가 되었지 네. 말씀 주신 것처럼 중대재해처벌법 부분에 있어서는 무혐의 불기소 처분이 났습니다. 결국 중대재해처벌법은 이 해당 이 여천 화재 사건의 경우에는 법원에서 판단을 받지도 않게 된 그런 상황인데요. 이 여천 NCC 공장 화재 사건도 유사하게 대규모 화재가 발생했고 당시에도 4명가량의 사망자가 발생을 한 굉장히 큰 사건이었는데 그 사건 같은 경우에는 일단 처음에 어떤 이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해서 외부 컨설팅을 받음으로써 사전에 어떤 그런 조치들이 있었고 안전관리 체계가 지금 문제가 되진 않았다고 평가를 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사안 같은 경우에도 이 화상 배터리 공장 화재 사건의 경우에도 이렇게 중대재해처벌법은 적용이 안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지만 기본적으로 어쨌든 안전관리 체계의 미비는 없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수사가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런데 확인해봤더니 올해 4월에 이 공장에서 소방시설이 잘 구비가 되어 있는지 자체 점검을 한 결과 이상이 없다라고 소방당국에 통보를 했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이 문제는 좀 다시 돌아볼 것이 없을까요? 그렇죠. 그 부분도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지금 이렇게 피해가 커진 그 여러 가지 원인이 있었겠지만 일단 연쇄적인 폭발이 있었고 연기가 바로 화재가 발생한 시점에서 불과 몇 초 지나지 않아 바로 전 공장에 찼기 때문에 탈출이 어려웠던 그런 점들은 충분히 이해가 되고 공감이 되지만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전에 여기서 지금 근로하고 있는 근로자들에게 안내 대피로라던가 이런 부분을 상세하게 안내를 했는지 그리고 바로 진압이 가능하도록 어떤 소화 장비들을 충분히 구비했는지 이런 부분은요. 화재가 발생하기 이전에 미리미리 확인해둬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소방당국에서도 자체 점검을 실시하도록 하고 이 부분을 통보하도록 하고 관리하는 측면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일단 불과 몇 달 전에 실시된 이 점검에서 아무 문제가 없었다고 밝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과론적으로 보자면은 굉장히 큰 규모의 화재가 발생을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수사, 이 중대재해처벌법이라든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는 이 수사 단계에서도 이와 같은 부분에 있어서 자체 점검 당시에 정말 어떤 문제가 없었던 것은 맞는지 대피로나 이런 부분에 어떤 물건들이 적재되어 있었던 것은 아닌지 대피로가 충분히 사전에 교육되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조사와 점검이 들어갈 필요 있어 보입니다. 네, 그리고 무엇보다 피해자들과 유가족들에 대한 보상이 철저하게 좀 이루어져야 할 텐데 이 부분은 어찌 잘 진행될 수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지금 대표도요, 이제 언론에 나서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유가족들에게 정말 위로와 사과를 전하면서 제대로 만전을 기하겠다, 피해 보상에 최선을 다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좀 안타까운 지점은 이제 화재로 인한 사고다 보니까 아직까지 정확히 신원 확인이라던가 이런 부분에 좀 네. 난항을 겪고 있거든요. 예. 일단 1차적으로 중요한 부분은 이제 신원
신원 확인과 같은 부분, 이런 부분이 좀 철저하게 진행이 돼야 될 것 같고요. 이후에 유가족들에 대해서 어떤 항공기 이송이라던가 그리고 추후 어떤 보상 절차 이런 부분들은 좀 제대로 이루어질 측면이 있어 보이고 회사 측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지금 임하겠다고 밝힌 만큼 피해자와 유족들에게 어떤 사죄의 마음을 담아서 어떤 위로의 마음을 담아서 피해 보상은 좀 적극적으로 이루어질 측면 있어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죠. 20년 전 2004년에 있었던 경남 밀양에서 발생한 여중생 성폭행 사건이 다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밀양시장, 시의회, 시민단체까지 최근에 사과를 했거든요. 어떤 일이었기에 이렇게 다시 조명이 되고 있는 건가요? 그렇죠. 이제 바로 어제 지금 현재 밀양시장이 공개 사과를 했습니다. 근데 굉장히 이례적이라고 평가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지금 이 시장의 임기 당시에 일어난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20년 전에 이 밀양에서 있었던 사건에 대해서 최근 이제 한 유튜버들이 이제 밀양 사건이 제대로 처벌되지 못했다는 점을 그럼 지적을 하면서 가해자들의 신상이 공개를 하는, 그러면서 가해자들에게도 어떤 이런 불이익이 가해진 이런 일련의 과정들이 밝혀지게 되었고, 그러면서 이제 밀양 사건이 다시 조명을 받게 되었는데요. 당시 여중생이 집단적으로 성폭행을 당하는 그런 사건이 발생했는데 가해자들이 당시 일부는 피해자와 합의했다는 이유로, 그리고 가해자들이 미성년자였다는 이유로 형사처벌, 그러니까 소년원 처분 외에 형사적으로 처벌을 받은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었던. 전과로 남지 않았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예. 그런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사회적으로 공분을 샀고, 또 많은 분들이 굉장히 화를 내셨던 그런 지점은 당시 밀양에서 이걸 수사하는 과정에 있어서 수사기관에서 어떤 피해자에 대한 입찰 가해가 있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서 밀양 전체에 대한 이미지가 하락한 것은 물론이고요. 이제 시 홈페이지 이런 것 등에서 왜 이렇게 처리를 했느냐, 밀양에 대해서 다시 방문하지 않겠다, 이런 밀양 자체에 대한 어떤 부정적인 여론이 확산이 되면서 결국 밀양시청 그리고 이제 시장 그 외의 관계자들이 지금 대규모로 나서서 공동해서 사과를 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번 사과가 사실 본인의 임기 때 있었던 일도 아니고 지난 사건에 대한 것이긴 하지만 저는 매우 환영할 만하다, 그리고 적절한 조치였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요. 피해자가 있었습니다. 피해 현상이 있었고 피해자가 발생한 것은 분명한 사실인데 그 가운데 가해자들은 어쨌든 제대로 형사처벌을 받지 못한 부분도 있었고 이걸 방조했던 많은 어른들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시간이 지났다고 해서 그 누구도 사죄하지 않고 그 누구도 책임지지 않겠다는 건 사실 피해자 입장에서 본다면은 정말 억울하고 말도 안 되는 처사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지났지만 어쨌든 이제 이 부분을 나서서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과를 건네고 앞으로 재발 방지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재발 방지를 위해서 관련해서 법 제도도 정비하고 또 수사의 시스템이라던가 어떤 사후 처리 부분에 대해서 개선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이런 부분은 매우 환영할 만한 조치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짚어주셨다시피 당시 처벌이 좀 미비했기 때문에 일각에서는 재수사까지 해야 된다, 강경한 목소리가 나오는 상황인데 물론 피해자는 공론화 자체를 원치 않습니다만 이번 사과로 이게 좀 일단락 될 수 있을까요? 아니면 계속해서 좀 강경한 목소리가 나올 거라 보세요? 네, 이런 사건이 발생했다는 점에 대해서 정말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 없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제 앞으로 미래도 더 중요할 것 같아요. 네. 처벌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했다는 점, 우리 법무부에서도 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반성을 하고 앞으로 어떻게 양형 기준을 마련해야 되는지 아니면 어떻게 처벌 기준을 마련해야 되는지, 그리고 미성년자들에 대한 처벌, 우리가 지금 촉법소년 이런 이야기들도 많이 나왔지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앞으로 어떻게 진행하는 것이 사회 정의에 부합하는지 반드시 연구하고 고민하고 실질적으로 그런 규정을 마련할 필요성이 있어 보이고요. 물론 이미 처벌이 끝나고 그리고 이미 합의가 진행돼서 공소권이 없었고 이런 부분 때문에 다시 가해자들에 대한 어떤 새로운 처벌이 법적으로 이루어지기는 어렵다고 하더라도요. 앞으로 이런 사건이 재발되지 않기 위해서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은 반드시 짚고 넘어갈 필요성이 있어 보이고, 이번 사과를 통해서 어떤 밀양 자체에 대한 비난 여론이 일부 잠재워질 수는 있겠지만 계속해서 지금
지금 가해자들에 대한 신상은 공개되고 있고요. 미량 사건과 관련해서 이제 피해자가 더 이상의 공론화는 원치 않는다고 해도 지금 많은 분들이 이 사건에 대해서 안타까워하고 이런 부분이 지금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어떻게 좀 더 진행이 될지 지켜볼 필요성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어떻게 이렇게 가해자들이 이렇게 발 뻗고 살면서 행복하게 뭐 가정을 꾸리고 살고 있느냐라는 분노는 이해합니다만 이렇게 개인의 유튜버가 그런 가해자들의 신상 공개하고 사적 제재를 가하는 부분에 대한 논란은 있는 것 같습니다. 법적으로는 이걸 어떻게 다룰 수 있나요? 그렇죠. 이제 변호사로서 저에게 이제 이 사적 지지 부분에 대해서 이제 문의를 주신다면 저는 사실 이 부분은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답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사적 제재라는 부분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허위의 정보가 올라올 수도 있는 그런 위험성 그리고 만약 진정한 가해자라고 해도 과연 이 가해자를 한 개인이 그의 신상을 공개할 수 있는가 이런 부분은 법적으로 본다면 당연히 명예훼손 부분이라던가 뭐 모욕죄라던가 여러 가지 부분 그리고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법적인 제재가 분명히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굉장히 여러 건의 고소고발건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가해자로 지목된 사람들에 대해서 가해자 지목된 9명이 나는 이 사건과 무관하다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고소고발이 이루어지고 있고 뭐 진정인 조사, 게시글 등 입건 조사를 할 받침이다 이렇게 밝히고 있어서 법적인 처벌인 대상이 되는 것은 맞고요. 이러한 사건과 지금 관계된 고소고발건들이 110여 건에 달한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동의 없는 이런 개인의 신상 공개는 개인정보보호법이나 명예훼손 등의 법적인 처벌을 받는 것은 맞지만요. 제가 한 가지 정말 강하게 지적하고 싶은 부분은 왜 이렇게 많은 국민들이 이런 개인이 이런 신상을 공개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열렬하게 이런 부분들을 좀 지지하고 어떤 신상 공개에 따라서 가해자가 어떤 불이익을 받는 부분이 정당하다고 생각을 하게 된 그 지점, 애초에 가해자에 대한 정당한 처벌이 이루어지지 못했다고 국민들이 느끼기 때문에 지금 와서 법적인 처벌이 불가능하다면 어떤 개인이라도 나서서 가해자에 대한 신상을 공개하고 지금 가해자는 피해자는 정말 이런 피해를 입고 살고 있는데 가해자가 정상적으로 지금 결혼도 하고 직장도 다니고 있는 이 현실이 지금 말도 안 된다 이렇게 느끼고 있는 부분이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신상이 공개된 가해자들에 대해서 뭐 퇴직 처리도 있고 이런 부분들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것인데 애초에 왜 이런 일이 발생했느냐 제대로 처벌이 이루어지지 못한 부분이 있는 것 아닌가 국민들의 법 감정에 훨씬 미치지 못하는 처벌이 이렇게 사적 제재를 부추기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시 한번 고민하고 이 부분을 개선할 필요성을 좀 생각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계속 이 제도적인 개선 필요성에 대해서 좀 짚어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뒤늦게 다시 조명되는 사건이 있는데요. 5년 전에 세상을 떠난 가수 구하라 씨 자택에 침입을 해서 당시에 금고를 훔쳐갔던 사건인데 당시 사진에서는 범인으로 추정되는 사람이 워낙 어둡고 안경에 모자를 착용해서 좀 얼굴을 알아보기 어려웠거든요. 근데 몽타주가 공개됐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것도 정말 안타까운 사건이었죠. 고 구하라 씨의 자택에 침입을 해서 금고를 훔쳐 달아난 사람이 있었습니다. 예. 안타깝게도 이게 유족들이 금고가 없어진 것을 좀 시일이 지난 후에 확인을 했기 때문에 지금 보시는 것처럼 구하라 씨 집에 설치되어 있었던 자택에 설치된 CCTV 화면 외에는 별다른 증거를 확보하지 못해서 결국 지금 미궁 속으로 빠져 있는 네. 상태인데요. 당시의 기술로는 이게 굉장히 늦은 밤이었기 때문에 이제 열 적외선 카메라로만 촬영이 되어서 특정이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이제 4년여가 지났고 지금은 좀 더 발전된 기술이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몽타주까지 확인이 가능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네. 왼쪽 귀에 반짝이는 것이 확인이 돼서 귀걸이 같은 것을 하고 있었구나. 네. 그런 부분이라던가 안경을 착용하고 있는 모습 그리고 그 안경 속에 어떤 눈의 형태를 띠고 있는지 이런 부분까지 좀 구체적으로 확인이 되면서 몽타주가 나왔고 다시 한번 이 사건이 좀 논란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그런데 몽타주가 공개되고 뜬금없이 버닝썬 사건의 제보자였던 사실이 이제 영국의 BBC 방송을 통해서 구하라 씨인 것이 확인이 됐잖아요. 버닝썬 사건 관련된 사람이 아니냐라는 의혹이 돌고 이제 몽타주가 공개되면서
갑자기 또 지코 씨에 대한 얘기가 나왔어요. 맞습니다. 말씀 주신 것처럼요. 금고를 훔쳐갔는데 그 금고에 구하라 씨의 휴대폰, 그러니까 이전에 사용하던 휴대폰이 들어있는 것으로 지금 알려져 있었거든요. 네. 그와 이제 덧붙여서 최근에 방영된 그 BBC의 버닝썬 다큐에서 구하라 씨가 해당 사건에 굉장히 중요한 제보를 한 공익 제보자였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네. 그렇다면은 만약 도대체 왜 이 금고, 다른 것들을 모두 두고 금고만 훔쳐갔는가? 그 구하라 씨의 휴대폰에 든 무언가 때문이 아닌가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었고요. 그렇다면 버닝썬과 관련된 누군가가 아닌가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와중에 뜬금없이 이제 지코 씨가 소환이 되게 되었습니다. 예. 이제 이 사건의 발달은 이제 지코 씨가 예전에 한 예능에서 이 정준영 씨의 휴대폰을 가리키면서 뭐 황금폰이다 이렇게 일컬었던 네. 그런 적이 있었거든요. 이제 당시에는 이제 굉장히 많은 연락처를 갖고 있어서 그렇게 일컬었다 이렇게 좀 해명이 됐지만 다시 한번 이 사건이 수면 위로 올라오면서 그리고 몽타주가 지코 씨와 닮은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들이 이제 네티즌 사이에 나오게 되면서요. 이거 지금 범인이 지코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갑자기 퍼지게 되었죠. 이 부분과 관련해서 지코 씨 소속사 측에서는 전혀 사실 무근이며 그 당사의 아티스트와 전혀 관계가 없는 이런 일에 대해서 무분별하게 계속 확산하는 이런 조치에 대해서는 명예훼손이라든가 이런 부분으로 법적인 조치를 단행하겠다 이렇게 엄정하게 대응하겠다 밝힌 상황입니다. 네, 오늘 여러 가지 사건 이슈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임주혜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